오는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요.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총선 백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 내부 총질 그만하자. 지금이 책임 크기를 따지고 있을 때냐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백서 TF를 이끄는 조정훈 의원의 최근 움직임이 아무래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먼저 준비한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한동훈 선대본부장님께서 오늘 출범식을 하고 첫날 이 마포를 왔습니다. 자, 제가 빨리 마치겠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너무 멋있죠? 한동훈 책임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부정합니까? 팩트인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평생 먹을 욕 다 먹은 것 같고요. 개인기로 치면 동급 최강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한동훈 재등판을 막기 위한 백서 발간 아니냐.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고 이쯤에서 접는 게 낫다. 오랜만에 김병민 최고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열심히 아주 뛰셨는데 조정훈 의원의 움직임, 이게 지금 특정인, 정확하게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했다라는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이 패배에 책임이 있는 건 맞지만 나는 공격을 하진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좀 받아들이시나요? 패배의 책임이 있다는 얘기들만으로도 이미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정훈 의원이 이끌고 있는 이 TF 때문에 각종 논란들이 증폭되면서 오히려 미래로 가고 혁신으로 가야 될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이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겁니다. 예.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을 건데요. 이번 총선을 쭉 치러봤던 사람들이라면 언제 어떤 순간에 당의 지지율이 쭉 빠지기 시작하면서 선거 전체가 출렁였는지는 더 두말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아마 그 내용들은 마포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지역구에서 출마했지만 여전히 고전했던 조정훈 의원 스스로가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이 같은 백서 논란들이 증폭되면 증폭될수록 결과론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더 어려움이 증폭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훈 의원 스스로가 욕을 먹고 있다고 얘기를 했다면 왜 그 많은 지지자들이 조정훈 의원을 대상으로 그렇게 비판을 쏟아냈는지는 조정훈 의원이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공격을 하고 있는 거다. 책임을 묻고 있는 것 자체가 공격이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조정훈 의원,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한 말들을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지지층에서 보내는 비난을 이미 나는 체감하고 있다라면서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문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지난 주말에 조정훈에게 물어봤어요. 넌 도대체 왜 이걸 맡았냐? 진짜 딱 한 가지더라고요. 다시는 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욕을 먹을 줄 알았냐? 생각보다 따갑다. 생각보다 아프다. 한동훈 위원장하고 관계 나쁘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는데 왜 이렇게 돼버렸는지 특정인을 공격할 의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책임론, 책임이 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 의원님, 요즘에 뭐 이런 3인칭 화법이 좀 다시 화제인가 싶기도 한데 조정훈이 조정훈한테 물어봤다라면서 답은 다시는 지고 싶지 않아서 내가 나선 거다라고 했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책임이 있다는 점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할 수 있다. 이게 좀 핵심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정훈이 조정훈한테 넌 도대체 왜 이걸 맡았냐라고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궁금해할까요? 오히려 누가 너한테 맡겼냐를 더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아, 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총선에 국민의힘이 대패했습니다. 대패한 정당은요, 백서가 필요해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걸 왜 조정훈이 맡았느냐라는 게 문제인 것이지 백서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네. 지금 본인의 어떤 그 객관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표기하는데 끝까지 이 태스크포스를 맡아서 한동훈 위원장이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겠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미 답은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비판과 그다음에 그 공격을 지금 조정훈 의원이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백서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면
본인이 맡으면 안 돼요. 정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부인이라든지 네.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이 하면 객관적이야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맞습니다. 성침 부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선 두 분께서는 좀 비판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백서 TF 만들어야 되고 충분히 공감할 만한 그런 활동이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그 TF의 장을 왜 조정훈이 맡으냐 여기에 대한 좀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같은 의견이에요.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3자이지만 패배한 정당에서 뭔가 패배의 원인을 찾고 더 좋은 정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건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으면 더 발전할 수 없겠죠. 근데 그 담당자가 왜 조정훈 의원인가? 저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국민의힘이 TF 위원장으로 조정훈 의원이 됐을 때 제대로 된 이 분석을 하기 원하는 것인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정훈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일단 인재영입위원 맞지 않았습니까?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본인이 계속해서 전당대회에 암시하는 발언을 출마를 암시하는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네. 차기 전당대회에 나가려는 사람이 직전 지도부에 대한 평가를 한다? 저는 이건 부적절한 거로 보거든요. 본인이 정말 전당대회 출마를 할 생각이 있으면 당장 TF 위원장을 관두는 것이 맞고요. 그래야 그 백서의 공정성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라 보고 만약에 당대표 욕심이 없다면 전당대회 욕심이 없다면 나는 욕심이 없기 때문에 더욱 공정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저는 그 이번 보수 진영에 2020년에 이어서 4년 동안에 이어져온 패배입니다. 뭐 짧게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에 작년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와 이번 총선까지 짧게는 2년 동안을 평가해야 되는 이 백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정훈 위원장은 선거를 앞두고 영입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과연 이 보수 진영의 이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간의 이 평가를 과연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마지막으로 짧게만 또 말씀드리면 네. 조정훈 의원 하면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네. 정치 이력을 짧게만 봐도 2020년에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통해서 첫 번째 당선이 되셨고 그러셨죠. 그 이후에 시대전환으로 돌아간 다음에 이번 선거를 앞두고 2024년에는 국민의힘으로 입당해서 다시 한번 선거를 치렀습니다. 선거를 치르는 동안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아까 봤듯이 선거 첫날부터 지원을 받았고 수도권에서 큰 패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원 유세 속에서 신승을 했습니다. 선거가 끝난 다음에 갑자기 그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그 패배의 그 책임을 묻는 그런 모습들만 봐도 이 이력만 봐도 저는 제 다른 정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과연 객관적인 사람인가? 저는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국민들도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토론 초반부터 조정훈 의원에 대한 비판적인 말씀들 많이 주고 계신데 지금 성침 부회장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바로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조 의원이 당대표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의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좀 과감하게 제안하고 싶어요. 정말 당을 위해서 희생할 의지가 있으시면 나오셔가지고 당대표 출마하셔서 백가쟁명식으로 예. 당의 개혁에 대해서 토론하는 장을 만들어보자. 저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선거할 때 정말 인간으로서 최대한 소진된 모습을 봤기 때문에 재충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지만 누구 나오라 하지 마라.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조정훈 위원장께서도 당을 위해 내가 필요한 존재라면 역할을 하실 생각도 있으세요? 아무도 마다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마다하지 말고 나오세요 하는데 본인은 마다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또 많이 욕먹을까요? 차 교수님, 정치권 일각에서 조정훈 의원이 당대표 욕심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냐라는 의심이 있는데 네. 본인이요 오늘 들으신 것처럼 가능성을 열어둔 것 같아요. 예, 마지막에 욕 먹을까요? 이렇게 반문을 했잖아요. 좀 욕을 좀 심하게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예, 제가 생각에는 그런데요. 사실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당 대표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하나의 정치적인 의지를 표현하는 수단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설사 그것이 도전이 자질이 된다 하더라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도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 문제는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국민의힘이 입당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이 소위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지금 공격한 논리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갑툭튀잖아요. 예. 갑자기 왜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하느냐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당권과 관련해서는 당권 레이스와 관련해서는 조정훈 의원에게 상당히 아마 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지금 앞서 우리가 그 성치훈 부의장께서 조정훈 의원에 대한 정치적인 이력을 이야기했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까먹고 있는 것 중에 202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당시 지금 시대전환당의 그 후보로서 네. 민주당 같은 후보 단일화를 해서 그때 박영선 후보를 사실상 지지해준 그러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랬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기억하는 아마 국민의힘 당원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설사 본인이 그러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그 정치적인 여러 가지 비난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설사 뛰어든다고 하더라도 과연 본선까지 갈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후보가 많으면 컷오프가 있을 그렇죠. 거니까요. 컷오프가 될 가능성이 예. 높기 때문에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를 할 경우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상당히 아마 소위 말하는 흥행이라는 관점에서 상당히 많은 후보들이 뛰어들 거예요. 그러면 뭐 나경원 지금 당선인 그리고 또 그 전대 룰이 개정되면 유승민 전 의원도 뛰어들 것이고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안철수 의원도 뛰어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자, 보통 우리가 이 당대표 선거 때 이 본선 후보가 보통 한 3배수 정도로 컷오프를 한다고 한다면 과연 이 3등 안에 들 수 있을까? 이 기라성 같은 후보들 중에서 자, 그렇다고 한다면 조정원 의원 입장에서는 냉철하게 정치적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냉철하게 직시해서 지금 이런 활동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정호금 의원님께서 이 조정훈 의원에게 누가 이 자리를 맡겼느냐 이 물음에 대한 공방인 것 같은데요. 한번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공격을 해대고 하니까 우리 조정훈 의원이 요즘 좀 힘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조정훈이 내가 볼 때는 당대표 선거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 조정훈의 배후에는 그럼 누가 있느냐. 그 대통령실하고 연결하는 게 바로 이철규죠, 당연히. 저는 태어나서 대통령하고 차 한잔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친윤도 아니고 비윤도 아니고 난 대통령 성공을 바랍니다. 약간 무윤 아닐까? 근데 이철규 의원하고는 친하시잖아요. 그분 뭐 친이이지 뭐 그게 제일 친윤입니까? 김병민 최고위원님. 그러니까 예. 지금 조정훈 의원이 이런 본인의 당내 이력들 뭐 박영선 당시 서울시장 후보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했던 이런 이력들 이런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친윤계의 그런 힘을 등에 업고 이번 전당대회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주시겠어요? 그동안의 활동 내용을 보면 당 주류랑 매우 가까웠던 걸 부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합당 과정들을 거쳤고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당시에 인재영입위 활동을 통한 일이 자연스럽게 총선과 함께 맞물려 돌아갔기 때문에 굉장히 주류적인 성격으로 활동했다는 일을 조정훈 의원 스스로도 부인하기는 어렵겠죠. 과거의 전당대회 과정을 보면 특히 김기현 당대표 탄생되던 시기에 낮은 지지율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지율을 상회하는 그 효과들을 가져갔던 예를 만약 고민해 본다면 지금 조금 낮은 지지율이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작이 지금 같은 노이즈 마케팅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네. 근데 총선 패배 전의 국민의힘의 모습과 총선 참패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지지자들의 마음들은 상당히 엇갈리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위기의 국민의힘을 누가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관심이 모이고 있고 한동훈 위원장의 안타까운 지난 총선 과정에서의 그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좀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당원들의 목소리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쏠리고 있는 내용들을 조정훈 의원이 조금 왜 그 같은 높은 지지율이 한동훈 위원장으로 쏠리고 있는지를 한번 냉철하게 판단해 보게 된다면 전당대회에 나올 본인의 마음 이걸 조정훈에게 다시 꼭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3040 모임 소장파 모임이죠. 첫 목회의 창립 멤버인 박상수 변호사가요. 조 의원에게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시죠. 자, 백서 TF는 총선 패배 책임을 균형 있게 따지는 일종의 심판인데 그 심판이 선수로 뛰겠다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정호기 의원님 동의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가만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보니까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위원장이 변수가 되어서 비토를 놓는 그룹과 또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로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룹으로 지금 나눠져 가는 게 아닌가. 그런 가운데 이제 조정훈 의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 조정훈 의원의 이 그 백서 TF 단장직을 계기로 해가지고 조금 연구를 하게 됐어요. 이 정치인에 대해서. 네. 그런데 이 조정훈 의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합적이에요. 카멜레온 같다고나 할까요? 단지 민주당의 위성정당에서 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힘으로 전환한 정치인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그 복잡한 일면이 있는데요. 다 기억하실 거예요. 김건희 특검법을 공개 반대하고 대장동 특검을 제안했고 이재명 대표 퇴진을 제안했던 의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기본소득법 최초 발의, 재난지원금 최초 제안을 한 사람도 조정훈 의원이에요. 그리고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잘해서 칭찬도 많이 받았는데 상당히 복합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론을 가지고 조정훈 의원을 바라보기보다는 네. 이 복잡한 상황에서 왜 조정훈 인재 영입 부위원장뿐만 아니라 인재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런 조정훈의 존재에 대해서 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연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네요. 알겠습니다. 혹시 뭐 오늘 패널 분들께서 조정훈 의원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옹호해주고 그러실 분 안 계신가요? 너무 지금 한쪽으로만 토론이 흘러가가지고요. 아니 저는 뭐 조정훈 의원을 지금 그러니까 옹호하기보다는 예. 저는 그러니까 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총선이 참패를 했기 때문에 백서를 만들려고 하는 그 이유와 의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네. 왜 이렇게 굳이 서둘러서 이렇게 만들까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그렇죠. 거죠. 시기에 대한 문제도 그렇죠. 있었습니다. 시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사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백서를 만드는 것이 다음 선거에 뭔가 우리가 당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한번 개선해보자는 것이라고 한다면 좀 시간을 갖고 지금 따져볼 필요가 있고 특히 네. 이 지금 아마 빠르면 아마 한 7월 달에 전당대회에서 소위 말하는 정통성 있는 지도부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그 지도부가 이 지금 이렇게 당내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분들, 그래서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우리 당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 팀을 꾸려서 조금 호흡을 길게 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들을 천착해서 살펴보는 그런 식의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 뭐 마치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누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냥 모양새를 비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조정훈 위원장이 사실 그 위원장을 맡음으로써 오히려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여러 가지 비판에 본인 스스로 놓이게 된 그런 측면은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런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요. 국민의힘 총선 백서 TF가 백서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국회에서 이 백서 특위 공천평가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 원래 당초 오기로 했던 당시 공관위원, 외부위원 6명이 모두 불참을 했습니다. 성친 부회장님. 자, 정영환 전 위원장과 내부 공관위원만 참여해서 지금 뭐 공천평가회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뭔가 외부위원들이 참석하지 않고 뭔가 삐걱대고 있어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내부 공관위원들의 역할은 당 이 선거 상황을 공천 상황을 잘 들여다보면서도 좀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예. 공관위원 외부 공관위원 6명이 전원이 빠졌다는 것은 여기에서 객관성이 점점 더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저는 조정훈 의원이 또 이 TF는 결국 공정성, 중립성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만나고 다니고 있는 사람들 처음에 그 가장 이슈가 됐던 게 홍준표 시장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이 총선 패배 책임론에 있어서 다양한 해석들,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데 거기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가장 큰 책임이다. 얼씬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강한 그 편향적인 의견을 내세웠던 사람인데 그분을 먼저 만났잖아요. 그렇게 예. 하면서 TF 위원장이 그 TF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가장 떨어뜨렸고 이번 외부공간위원회 불참으로 인해서 더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정말 조정훈 의원이 이 TF에 대한 애정이 있으시다면 차기 전당대회에 대한 빨리 입장을 불출마로 정리하시고 임하시는 것이 그나마 남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방법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이철규 의원, 내부위원이죠. 총선 백서는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총선 백서는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묻자고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선 백서 작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과도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오늘 이런 중요한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하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오해받고 있다는 게 이철규 의원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정영환 전 위원장은 좀 기류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바로 보시죠. 한동훈 전 위원장은 사심이 없고 판단력이 빠르고 젊은 사람들의 마음과 트렌드에 잘 맞는 게 있었다. 우리와 호흡이 잘 맞았다라면서요. 한동훈이 책임이 있으면 나도 100% 책임이 있는 거고 대통령까지 다 책임이 있는 거다. 마지막까지 해볼 만했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엄청나게 기여했다. 자, 김병민 최고님. 예. 이철규 의원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정영환 위원장이 한동훈 책임론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정영환 위원장과 한동훈 위원장과의 관계가 그렇게 깊은가 생각해보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급하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차출됐다는 것은 이미 뭐 전 국민이 잘 아는 사실이겠습니다만은 예. 공천 과정이 한참 진행됐던 2월 달의 상황들을 다시 복귀해보게 된다면 민주당은 비명횡사, 친명횡재라고 하는 프레임 안에서 이대로 갔다 수도권이 정말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당시에 대비되는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은 조용하지만 이 과정에서 특별한 불씨를 자아내지 않았고 처음 공천이 진행됐을 때 상당히 객관적으로 정치 활동을 해왔던 이른바 소장파에 준하는 사람들까지 줄줄이 공천을 받기 시작하면서 국민의힘이 공천이 잘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네. 물론 나중 후반전에 가게 되면서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감동이 없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있었지만 초창기의 공천 과정을 비교해 봤을 때는 민주당보다 상대적인 비교 우위에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럼 총선 백서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됐을 때 공천관리위원들을 불러다가 이 공천에 하나하나 따져 물으면서 무엇이 총선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기보다는 사안의 중요성의 빈도로 봤을 때 어떤 사건들이 총선 판을 흔들 정도로 심각한 일이었는가는 분명하게 보기에 조금 더 명확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정영환 위원장이 보기에도 공천 과정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묻는 듯한 행동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처럼 비춰지게 되는데요. 예. 일단 지금 같은 일들을 자아내게 만들었던 공천, 이 총선 백서 TF가 사람들이 보고 느끼기에 한쪽 편향처럼 비춰지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로 지금 이미 100점 만점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다 잃어버리고 시작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차지원 교수님. 네. 김병민 최고위원님 말씀 중에 이 부분이 좀 귀에 확 꽂혔습니다. 정영환 위원장이 저 얘기를 괜히 했겠느냐. 네. 지금 총선 백서 TF로부터 면접을 했거든요. 네. 면접한 뒤에 한동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본인 그리고 한동훈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적인 성격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미는 놓습니다만 아마 마지막까지 해볼 만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럼 왜 졌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 위원장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마지막까지 해볼 만했는데 우리가 참패를 한 이유는 뭘까라는 이야기를 사실 반문하고 싶은데 그 말을 지금 생략한 겁니다. 그렇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거겠죠.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영입이 돼서 사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를 이야기하고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다. 그런데 그때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비대위원장을 사퇴하라고 해서 그때 정면 충돌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나의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러면서 이 지금 당정 관계가 상당히 좀 뭐랄까 수평적인 관계로 됐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좋았고 그리고
두 번째 결국 변곡점이 어디였느냐? 결국은 지금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네.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당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빨리 좀 귀국을 시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을 놓쳤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였고 또 세 번째 변곡점은 결국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4월 1일 날 대통령 담화가 나올 때 네. 뭔가 대통령께서 좀 국민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이해와 나아가서는 유감을 표하면서 좀 더 거의 겸손한 모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민심이 다시 돌아섰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아쉬워하는 부분들을 저는 말을 생각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누구의 말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현재 지금 앞으로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바로 직전의 총선 참패와 관련된 책임 이 소재로 이렇게 공방이 진행되는 것은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 새로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좀 더 호흡을 길게 갖고 네.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다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군요. 조정훈 의원은 한동훈의 책임은 분명히 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얘기는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영환 전 위원장은 끝까지 해볼만 했다라고 답을 했다는 점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썩 달가워하지 않던 친윤계 인사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를 전제로 한 듯한 그런 발언들을 자주 한다는 건데요. 그래픽 보겠습니다. 한 친윤계 중진 의원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재명, 조국 대표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얘기는. 그러면서 만약에 여당이 대통령과의 그런 관계를 잃어서 존재감이 사라진다는 점은 국민의힘의 숙제가 될 거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한동훈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됐어요. 그러면 대통령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해 간다고 하면 대통령이 직접 이재명, 직접 조국 대표와도 정치를 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정말 오피셜하게만 대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명민 최고위원님, 이런 상황이 오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 어떤 분인지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그 의원의 실제 육성이라든지 이 발언들을 보게 된다면 아마 제대로 정치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국민의힘이 그리고 대통령실이 좀 더 총선 민심을 받들고 변화해서 협력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지금 190석이 넘는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것뿐 아니라 실질적인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탄핵 언급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인데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뭔가 껄끄러운 사람이 되게 되면 여기는 아예 그냥 패싱해버리고 네. 야당과 손잡고 정치할 수 있다는 협박을 하게 된다면 예. 이를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정말 소름이 돋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대로 대통령실과 당이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당의 중진이고 또 이 당에 오래 몸을 담았던 사람들의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 과연 저 같은 얘기들이 진정성 있게 나온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기 당대표의 한동훈이 되면 대통령은 여당 대표를 패싱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소름이 돋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총선 백서 논란 외에도요. 이분 얘기도 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다름 아닌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계속해서 소환하고 있지요. 홍 시장의 목소리 육성으로 나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누굴 심판하겠다는 건지 386, 586 운동권 심판론을 내셨다가 그게 내가 아니라고 하니까 갑자기 2조 심판론으로 또 바꿔가지고 하는데 사법적으로 못 잡은 이재명을 정치권에서 자기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다음 지도부는 2년 후에 지방선거를 해야 돼요. 그럼 총선 말아먹은 사람이 또 지방선거도 말아먹으라고?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이야기를 좀 하시라고. 그거 찍어주는 사람은 진짜 우리 당에서 찍어주면 우리 당은 해체해야 돼. 더 이상 뭐 당의 존속할 의미가 없어요. 정욱 의원님, 홍준표 시장이 어제 페이스북 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동훈은 총선을 말아먹은 애다.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간 애 밑에서
배알도 없이 또 정치하겠다는 거냐. 한동훈은 애다. 한동훈은 애. 이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의 팬클럽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한동훈도 50이 넘었는데 애가 뭐냐. 이러면서 논성이 또 높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이게 고도의 전략적 계산으로 이렇게 그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대구시장으로 지방에 있으면서 그 중앙정치에 감이 떨어지면서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인지 좀 분석이 필요한데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총선 말아먹은 사람이 또 지방선거도 말아먹으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난을 하던데 예. 저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홍준표 시장이 과거에 2017년에 대선에 나와서 패배하고 당대표가 돼서 지방선거를 2018년에 네. 제 기억으로 말아드신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유 어떻게 같은 당원인데 이렇게까지 그 어쨌든 총선의 패장이긴 하지만 본인을 너무나 투명하게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특히 예. 2조 심판론을 강조하는 거 보니까 아마 한동훈 위원장의 2조 심판론이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부각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2조 심판론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지금 또 조정훈 태스크포스 단장 얘기를 한 번만 더 하자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한동훈 위원장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예. 또 대통령도 책임이 있으시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은 전당대회 나갈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 전당대회에 나가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런 백서를 만들면 당장 타격을 받을 사람은 한동훈 위원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요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조정훈 태스크포스 단장과 홍준표 시장 간의 일련의 연대가 만들어졌다고.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치라는 거는 정말 전략을 세우려면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뭔가 전략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예. 너무나 맑은 물처럼 지금 들여다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얘기를 한다라는 게 본인들의 어떤 한계인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인에게 애냐 뭐 이런 얘기 제일 많이 좀 들어보셨을 분이 우리 패널 중에는 성친 부의장님 같습니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그래도 40 넘으셨잖아요. 예, 넘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뭐 애냐 이런 얘기를 또 뭐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지만 옆에서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너무 부적절하죠. 근데 그 부적절한 단어임에도 저는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애라고 표현하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지만 가장 많이 키워주고 있는 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가장 부족한 건 고난의 서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유권자들은 정치인에 대해서 좀 고난을 겪은 서사를 그래도 좀 원합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겪을 때 항상 이 팬덤이 좀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인생을 보면은 항상 엘리트로서 쭉 순탄한 길을 걸어오다가 이번에 정치 길에 들어선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고난의 서사를 맡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총선에서의 패배나 아니면 야당의 공격은 정치인 개인의 뭐 서사가 고난의 서사가 아니죠. 왜냐면 네. 당연히 상대적으로 공격을 받는 건데, 근데 이번에는 총선 패배에 대해서 물론 한동훈 전 위원장도 책임이 있지만. 모두가 지금 책임의 영순위는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못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만 책임을 물으면서 뭔가 억울한 상황을 만들어주다 보니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이런 뭐 팬덤도 견고해지고 뭐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홍준표 시장이 전략을 잘못 세우신 것 같다. 한동훈 전 위원장을 좀 비난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걸 키워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 SNS를 보면은 우리가 2017년 박근혜 탄핵 때를
때를 잊으면 안 된다. 대통령을 흔들면 안 된다. 그때 대통령 흔들다가 이렇게 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누가 대통령 흔들고 있습니까? 지금 여당 내에서는 대통령 흔들고 있는 사람이 없고 다 여당 내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만 흔들고 있는 걸로 야당에서 봐도 그렇게 보이는데 왜 전혀 상황 판단을 못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SNS 글 올리실 때마다 이런 언급을 하실 때마다 본인이 이 중앙 이슈에서 다뤄지는 걸 좀 즐기시는 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상황 판단력이 점점 떨어지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또 애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법한 분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요. 홍준표는 왜 이럴까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 나오면 안 된다 보고요. 사실 명분이 없잖아요.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일관되게 저격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홍 시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보수에 보려고 항상 당이 어려울 때도 난 지켜왔다. 근데 오히려 그걸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도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없는 그런 상태에 국민의힘에 와서 대선을 이긴 것은 성과다 이렇게.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비슷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총선을 졌다. 그래서 좀 평가가 박한 것 같습니다. 차재근 교수님은 이준석 대표의 저 분석에 동의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뭐 별로 동의가 안 되네요. 사실 그런가요? 뭐 지금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유한국당 대표를 할 때 사실 당시 문재인 정권의 정패청산 수사가 아주 강도 높게 진행됐던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수사의 주체고 사실 수사의 실무사령탑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뭐 책임을 따질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당시 정권이 뭐랄까요 전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이라는 그러한 일종의 하나의 정치적인 일종의 그러니까 목표를 갖고 그런 식의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는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비판을 한다고 한다면 고기가 끄떡거릴 수 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의 정권의 의도에 적극적으로 발맞췄던 검찰 간부 중에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다 떠민다? 그것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고요. 아까 이준석 대표가 당시 그럼 수사의 진짜 최고 사령탑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지금 윤석열 당시 지검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분의 책임은 지난번 대선 때 우리 당에 와서 그러니까 정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논란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거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의 책임은 없어지되 그 바로 밑에서 실무적인 책임을 했던 사람만 따진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앞뒤가 뒤바뀐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가 보수의 본류다라고 생각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러면 직접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건 어떠냐라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일국의 국무위원까지 하고 당대표까지 한 사람한테 뭐 이런 거를 쓰는데 근데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좀 마음이 급하신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하게 된다면 그 대항마로 제일 안타까워하는 홍준표 시장이 나서면 어떨까? 이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노장으로서 노장은 살아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어제 저희가 이 얘기를 좀 다루긴 했는데요. 당원 당규상의 홍준표 대구시장 현역 지자체장이 나오는 게 가능은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도 제 기억으로는 당대표는 아니지만 최고위원회 단체장, 광역은 아니더라도 기초단체장이 출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단체장이 하고 있는 역할들을 봤을 때는 이 중앙당에서 이뤄지고 있는 당대표의 역할과 최고위원의 역할들을 수행하기에 실질적인 지방행정과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무리가 있다고 평가되는 게 기본적인 상식일 텐데요. 네. 근데 홍준표 시장은 좀 논외라고 봅니다. 지금 대구시정으로 우리 국민들이 홍준표 시장을 기억하는 뉴스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최근에 나오는 거의 모든 뉴스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중앙정치의 정치인에 관련된 뉴스에 그것도 본인의 SNS를 계속 참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시죠. 이럴 거면 뒤에서 계속 SNS 하지 말고 당원 당규에도 허용이 된다고 한다면 홍준표 시장이 직접 전당대회에 나오는 게 맞지 않냐. 그리고 당원들의 평가를 받아서 본인이 진짜 이 당의 당원들이 생각하는 보수의 본류인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애라고 규정하면서 그토록 지구를 떠나라 이렇게 경멸하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이나 아니면 또 다른 인물들이 정말 새로운 보수를 끌고 갈 수 있는 적임자인지 그 평가를 받으면 깔끔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너무 이 홍준표 시장에게 박하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준표 시장이 최근에 총선 이후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에 쏟아냈던 굉장히 경멸적인 이 SNS의 언어들을 보게 된다면 네. 왜 홍준표 시장에게 이런 비난들과 비판들이 쏟아지는지도 본인이 책임지고 감내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그러면
현직 대구시장의 직은 내려놔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제가 당원 당규를 명확하게 보고 이 자리에 들어오진 않았습니다만 네. 앞서 얘기했던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 갔을 때는 그 직을 지키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단체장이 그 전당대회에 뛰어들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지호 전 의원이 얘기했던 것도 대구시장 버리고 나와라라는 게 아니라 대구시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출마해서 활동하라 이런 얘기겠죠. 대통령 선거로 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 광역단체장 직을 지키면서 경선에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취지에서 언급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올 수도 있네요. 그러면 지켜보도록 하죠. 개그맨 출신이고 또 보수 유튜버로 알려진 국민의힘 김영민 디지털 정당 위원장이요. 오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삭발 시위를 했습니다. 그 모습 한번 보고 오시죠. 뒤에서도 보고 계시죠? 자식들한테 가난 물려주지 말자면서 한 세대가 죽어라 이랬던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 시대의 어른들이 왜 이렇게 염치가 없습니까? 빚이라는 표현은 내가 갚을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 돈은요, 빚 아닙니다. 삥입니다. 저는 후손들한테 삥 뜨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정호기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번 총선에서도 어쨌든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김영민 씨가 메시지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에 대한 얘기였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의힘도 좀 일 좀 해라. 왜 아무것도 안 하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 전 국민 25만 원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영수회담에서도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민생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여론이 사실은 이 전 국민 25만 원에 대해서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보편적인 복지로서 전 국민 25만 원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정부나 책임 있는 여당에서 이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분이 이렇게 삭발 시위하는 건 우리나라는 1인 시위의 그 권리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자신의 어떤 표현의 자유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에 대해서 찬반 내지는 호불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식 여기까지 다뤄보고요. 저희는 민주당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